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과 아베 총리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부터 보죠. 경향신문입니다. 한국 수출 제한 자유무역 위배 논란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경제 보복 조치죠. 그런데요.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TO 규칙에 부합한다. 일본 표현으로는 정합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WTO 규칙에. 아베의 궤변이다. 이 궤변이라고 본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국제룰 하는데 또 얘기한 겁니다. 국제룰에 맞지 않느냐고. 일본 언론도요. 그러나 일본 언론도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은 중국의 관세를 갑자기 불현듯 매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중국의 수법은 우리가 당했습니다. 사드 사태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또 소개해 드릴 텐데 앞뒤가 안 맞아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모든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룰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 WTO 룰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치가요.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도 해요.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자가 질문을 하죠. 이번 조치가 혹시라도 한국의 무슨 강제징용 이런 문제, 배상 문제와 관련된 거 아니라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다.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의 신뢰관계가 좀 무너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하면서 무슨 신뢰관계, 약간 정치적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한국과의 신뢰관계 손상에 따른 조치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자인한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같은 인터뷰에서.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러니까요. 일본 기자들도 답답했었나 봅니다. 이게 보복 아니면 뭐냐? 일본 기자도 아베 정부 궤변을 따졌답니다. 기자회견. 일본에서도 일본 당국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하는데 기자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보시죠. 일본 징용 문제와는 무관 얼버무렸습니다. 니케이 연쇄 보복 승자 없다 비판. 그리고 FT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위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자가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징용 문제 관련된 보복 아니냐 계속 물어보니까요. 일본 당국자의 대답이 이래요. 여기 보시죠. 절대로 대항 조치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아니 이게 정도가 대항 조치가 아니면 그럼 뭐가 대항 조치냐. 이거는 왜 하는 거냐. 이유를 대라. 그러니까 이유를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일본 당국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これまで両国間で積み重ねてきた友好協力関係に反する韓国側の否定的な動き、これが相次いで、その上に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優れら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輸出管理を適切に 자, 지금 일본 내 당국자들의 발언 그리고 국제사회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곱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조치를 취할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아베 총리였습니다. 자, 정은과 위원님. 일본의 보복 조치,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더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경제 자유무역을 위배하는 조치를 내놨죠. 이게 국내외, 자국내 여론도 상당히 지금 그 반발에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카드를 예. 냈을 경우에는 저는 2단계, 3단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예. 계획을 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한국 측의 움직임을 보겠죠. 예. 우리 측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또 물밑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본은 결국에는 아베 총리도 이달 말에 그 참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갈등 요인이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예.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 미리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예. 결국에는 정치적 갈등,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피해, 또 예.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는 양국 국민들 간의 또 어떤 감정적인 갈등으로 그렇죠. 갔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떤 득이 되겠냐라는 예.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북핵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예.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본과 끊임없는 갈등 구조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전략적 틀을 바꿀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현안도 있고 우리가 예.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끊임없는 갈등 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전향적으로 바꿀 예. 것인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또 움직임과 노력도 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의 국면으로 내몰라 하는 그런 측면을 그냥 관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측 입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측 예.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보다 좀 차분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결국은 양국 정상들이 궁극적으로는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교수님, 지금 일각에서는요, 일본의 추가 보복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비자 제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갈 때 여행이나 뭐 출장을 갈 때 이게 비자 문제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전략 물자 수출도 제한하겠다. 이거는요, 이른바 우리를 우방국가 대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데, 최영일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아베 총리가 추가 보복 조치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타협을 모색할 것 같습니까? 뭐 한일 관계가 바닥을 쳤다는데 보니까 예.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지하실이 있네요. 예. 근데 지하실이 1층이 아니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만 갈까요? 2층, 3층 더 내려가는 겁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 개연성은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예. 190개의 이 카드를 지금 뭐 아니 그렇게 카드가 많아요. 네, 그거를 검토를 했고요. 예. 지난 5월 달에 최종안을 100개로 줄였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예. 우리 그 아소다로라고 부총리 있습니다. 재무상이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도 11월 달에 예. 이 징용 배상에 대한 이 뭐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예. 국회에 가서 발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때 나온 게 관세 부과, 소재 부품 중단, 특히 이제 철강 석유 제품을 예.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예. 게 금융 타격을 할 수 있다. 금융. 예. 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자 발급인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이 뭐 단기 예. 취업에 대한 비자를 이제 뭐 한다. 근데 예. 지금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예. 8월 달이 되면은 양국 간에 군사비밀 공유 협정이 있습니다. 예. 그거 폐기가 지금 눈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CPTPP, 예. 환태평양 경제적 협력 조치 거기에 거기는 모든 국가가 찬성을 해야지 들어가는데 예. 지금 반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비토를 놓겠다는 예. 거네요. 그래서 지금 1층이 아니라 이게 지하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정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지 이거 정무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일 7월 4일 날 예. 뭐가 있냐면은 참의원 공고 공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시하려고 그러면 먼저 자기 집토끼들을 막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한번 지나고 나서의 어떤 행보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예. 이거 100개를 다 쓸 건지 예. 아닐지.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예. 정부 그 각 부처마다 아주 뭐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림수산성에서도 농수산물 예. 수입 제한까지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조금 예. 이 정부 부처 간의 예. 이 공조 체제를 좀 갖고 자기 그 해당되는 소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최영하 교수님 설명도 그렇고요. 오늘 나온 신문들의 설명도 그렇고 일본이 꽤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추가 보복 조치까지 이미 대기 상태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조금 뭐랄까요?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청와대 징용배상 판결 보복에 따른 수출 제한이라는 거는 일본 언론의 해석 아닌가?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럼 이게 긍정을 한 거예요? 부정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 공식 입장으로 가정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대책 연구한다. 뭐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외교 라인마저 반복된 아쿠아일로로 갈 것으로 판단해서 신중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도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 이틀째 침묵, 청와대 무대응이지 무대책 아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뭔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책이. 여기 돼 있습니다. 한국 대응 창구 산업부로 일어나했고요. 보복 맞대응은 않겠다는 전략이다. 아베 정부 총선 앞두고 강경카드 쓰는 모양새. 기업이 부담 떠안게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말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조금 더 내무실 입장이랄지 대책이랄지 있으신 거든요. 이게 좀 이따 사퇴부에서 기억이 나왔고요. 저희는 또 그 외교부 차원에서 대상 추진을 상의를 했습니다. 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앞서 지난달 25일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는 아직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입니다. 보복 조치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응 조치 하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어제까지 국무회의 분위기는 뭐 기립박수가 나왔죠. 그 판문점 회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주 이슈였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대통령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 그것도 큰 이벤트는 이벤트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상 제일 피부에 와닿고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예. 특히 이 일본의 이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도 몇 달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꼭 집어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할 거다, 일본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몇 달 전에 알고 있었으면 예. 청와대나 외교부나 뭐 관계된 산자부든 다 예. 뭔가 그 몇 달 동안의 대책을 그래도 마련해 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고 있었는데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무실했던 걸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지부동인 건지 일이 터지면 그때 그냥 청와대 하명 받아가지고 그냥 대증요법으로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무대응이지 무대책이 아니다란 말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의 저 말 향후 그 추이를 보면서 예.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되겠다. 예. 저런 외교부 장관을 어떻게 믿죠? 이런 청와대를 어떻게 믿고 한일 관계를 지켜봐야 되나요? 예. 특히 이 경제인들은 예.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위험 징조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 G20 때문에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예. 일본에 갔을 때 거기에 제 그 동포들도 우리 너무 힘들대. 이거는 우리의 예. 그 생활하고 일상화도 그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한일 관계가 좋은 것처럼 그때 축사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과거사는 과거사고 예. 경제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 한일 외교 관계는 예. 다른 거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이 외교 정책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면 여기에 대한 수정이 나와야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WTO에 제소하겠다?
이거는 대책이 아니죠. 이거는 뭐 누구나 알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김상희 평론가. 네. 김상희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확전은 좀 자제하고 음. 이 문제를 크게 공식화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가능한 판단을 키우지 하고, 않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인가요,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을 말씀을 예. 들어보면 예.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 예. 정부는 국민에게 좀 약간 안심을 줘야 되고 신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경제 문제가 있거나 외교 문제가 있으면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물밑으로 뭔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예. 준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또 실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 그거를 조직화하고 공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100개의 카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카드를 분석해서 맞춤형 대응책을 하나씩 마련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실제 있든 없든 보여줘야 근데 지금 국민들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사실은 예. 국민들한테는 예. 참 좋게 들릴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정무적인 판단이나 예. 이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께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점은 일본과 아베 총리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대응에서의 약간 아쉬움, 그런 대목도 지금 언론들이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겠는데요. 어제 글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눈길을 잡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통상이전 한진모녀 이런 표현 쓰죠. 이명희 조연아.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은가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금형,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구형했거든요.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죠, 벌금형 갖고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 이명희 조연아 이 두 인물은요, 요번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미 징역형이 또 선고됐습니다. 다른 건으로요. 근데 어제 또 다른 건으로 징역형이 나온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이명희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 재판부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징역형이 나온 건가요? 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조연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다. 이렇게 또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재판 당시의 모습, 그러니까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이죠. 그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오늘 징역형 받으셨는데 심정 어떠십니까? 원래 벌금형 구형 받으셨잖아요. 징역형 생각하셨습니까? 의사 있으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키 좀 지켜해 주십시오. 벌금형 대신 징역형 받으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민들께 심경 한 말씀만.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만 목소리 나왔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네.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거잖아요. 예. 이런 일이 통상 재판 과정에서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입니까? 자주는 없죠. 이제 뭐 검찰 구형에서 예.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데 예. 이게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으로 아마 처벌된 몇 안 되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그 이명희 엄마 저 예. 어머니 이명희는 저기 이모 이사장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전 이사장. 네, 이 전 이사장은 기소가 됐어요, 그냥. 예. 근데 딸의 경우에는 약식이라 그러죠. 예. 벌금형으로 그냥 검찰에서 약식 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예. 법원에서 이거는 그 벌금 약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법원에서 회부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된 사안은 법원이 더 무겁게 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이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두 모녀가 같이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예. 재판을 받은 건데, 예. 뭐 집행유예라는 거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예.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라서 예. 뭐 어찌 보면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예. 큰 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문제는 이제 그 임원 자격을 그러니까 임원 자격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분명히 대한항공이나 관련한 법에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가 있으면 안 돼요. 정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금고 이상의 형 뭐 이렇게 받을 예, 경우는 예. 제한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런 거는 아마 이제 그 회사 내에서의 어떤 임원이 그러면은 된다면 이 어렵겠죠. 형이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된다면은 경영 참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있죠. 그렇게 오. 되면 저는 외려 그런 것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구형보다 더 강하게 어제 1심을 선고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예. 작년 초까지 필리핀 그 가사도우미를 데리고 오면서 11명을 그 대한항공 회사를 이용했고 예. 회사 직원인 것처럼 예. 데리고 들어와서 가사도우미로 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벌금 구형보다 더 센 예. 그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건데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재판부가 그거는 했어요.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 내가 이게 예. 불법인지 몰랐다 뭐 이런 취지로 저 진술을 했거든요. 그 예. 얘기는 내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하는 건 아닌 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 뭐 반성하는지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왜 변호인이 그런 진술을 하도록 내버려 뒀는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어야 되는. 일단 뭔가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반성하거나 시인하지 않았다라고 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오히려- 부인한 걸로 보고. 오히려 더 이렇게 형이 높게 나온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요 지금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해외에서 뭐 명품을 좀 밀수한 혐의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관세법 위반이었는데 예. 그것도 지난달에 다 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몇 개가 있는데 예. 이거는 각각의 집행유예 이게 확정이 된다면 예. 그 확정된 때로부터 시간 계산을 하면 돼요. 각각 시간 계산을 해서 그 시간만큼 집행유예 기간만큼 지나면은 이제 형이 실효가 되는 예, 건데 지금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 또 폭행 혐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또 재판이 진행. 예. 그런데 그거는 그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뭐 그게 또 실형이 나온다든가 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폭행 사건은 상해 사건 이런 거는 피해자하고 합의했을 때는 예. 최소형이거든요. 지금 이른바 이제 한진 모녀와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들이요. 아마 이런 결과 또 나오고 계속 꾸준히 2심, 뭐 최종심까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결과들이요. 자, 최영학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예. 진정으로 뉘우치느냐 예. 이 포인트를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내가 모르고 했다. 예. 근데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예. 불법 고용을 인식을 해서 예.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가사도우미 썼던 그 필리핀 여성분을
귀국시켰다, 돌려보냈다. 자기들 인식을 해서 귀국을 시켰다. 근데 뭐 예. 전혀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나오니까 오. 진짜 이거 사건을 자꾸만 줄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걸로 비춰졌던 거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지금 뭐 이명희 이사장은 6명, 그다음에 그 딸은 5명이나 지금 필리핀 도우미를 썼기 때문에 그것도 뭐 회사가 전체 예. 필리핀에서 이제 현지 사원처럼 뽑아서 예. 연수 비자로 와서 예.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동원이 된 거죠, 지금 이 그렇죠.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징벌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뉘우치는 그러한 진정성을 국민들 그리고 법 앞에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높은 구형을 내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1심이니까 예. 뭐 2심 뭐 대법원까지 간다는 상황에 있어서 예.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뉘우치는 그런 모습은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뉘우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게요. 예.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 기득권층, 특권층이 어떻게 판결을 받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학습 효과도 되고요. 예. 국민들한테 예. 교훈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께서 정말 판결을 좀 중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잘하는 것 같고요. 예. 더더군다나 저렇게 기자분들 그 답변도 안 하고 태도가 저렇게 얼굴에 약간 노기도 있어 보이고 저런 모습은 저는 본인들이 좀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사회 지도층 내지는 기득권층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보다는 운이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갑질 의혹인데요. 우리가 아니고 미국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입니다. 여기 보시죠. 아랫부분에 기사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경호원들의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 내부 고발이 있었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인물인데요. 또 미국 내에서 또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군요.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음식 반려견 운반 의혹 의회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기 내용이 좀 있어요. 무슨 일을 그럼 시킨 것인가? 이른바 어떤 갑질이었나가 설명이 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경호원들한테요. 특정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받아서 장관 전용차로 가져와라. 음식 배달을 시켰네요. 그리고요. 장관의 성인 아들을 뭐 태워갖고 역까지 데려다 줘라. 그리고 집에 데려와라. 뭐 이런 겁니다. 운전기사로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관 가족의 반려견을 조련사로부터 데려오라. 반려견도 관리됐네요. 이거 좀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원들이 자조를,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한탄하는 거죠. 권총찬 우버이츠. 우버이츠는 이런 음식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권총찬 배달원. 경호원인데 배달원이 됐어요. 근데 그 배달원 보니까 여기 권총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총찬 배달원이 됐다. 이런 자조를 하고 있다, 요원들이. 이거 문제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정우갑 위원님.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불거졌어도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서 특히 사적으로다가 예. 뭐 경호원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 기사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내부에서 어떤 권력투쟁 성격인지 아니면 내년 또 선거를 앞두고서 불거진 건지는 이런 내부 고발이 또 있었다는 자체가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굉장히 그 안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죠. 뭐 북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과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왜 저런 행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어떤 미국 내에서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에 저게 사실이든 어쨌든 간에 입장을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뭐 또 다른 어떤 권력의 움직임 때문에 흘러나온 것인지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미국에 전례가 좀 있었을까요? 과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예.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본받아야 되는 게 예. 그
그 공적으로 주어지는 지위나 특전을 사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엄격하게, 언론에서도 엄격하게 그걸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사무실 전화로 사적인 전화한 것까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한 대선 후보가 사적 이메일로 무슨 업무를 받다는 게 논란이 엄청나게 크게 큰 문제가 됐었죠. 됐었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 공공재에 대한 예? 국민의 인식 이런 게 다 그 학습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는 하나의 문화로 우리도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미국 내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논란이 크게 되겠어요, 지금. 근데 CNN의 그 특성상 CNN. 트럼프의 반대에 아주 좀 비판적이죠. 예, 굉장히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특정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시켜서 이제 왔다 그러면 장관차로 그러면 분명히 뭐 집으로 갔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가 뭐 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먹는다 뭐 등등 내용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요. 다분히 정무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뭐 의심이 뭔가 다른 그림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기자들이 뭐 이 내용을 파고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미국 기자들도 이제 보통이라서 아마 이게 계속 후속 기사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카레 얘기가 나왔어요. 고유정과 관련돼서입니다. 보시죠. 고유정, 카레에 수면제 섞어서 키가 182cm 전 남편 꼬꾸라졌다.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 결과,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사 결과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검찰도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30일간 진행된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와 폐쇄회로 TV,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 남편이 살해된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 결과 등등을 모아서 재구성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카레에 수면제를 섞어서 그걸 전 남편이 먹으니까 정신이 잃게 되겠죠? 그런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검찰은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카레 향이 강해서 약물 냄새, 맛 감출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카레 향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섞어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요, 펜션 문을 향해 기어간 혈흔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정, 뒤쫓아가서 흉기를 더 휘두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에 혼선 주려고 자해까지 했다. 뭐 검찰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범행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직 100%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증거들을 조합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카레 얘기가 나왔잖아요. 현 남편도 이 카레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화면 봐주시죠. 고유정 현재 남편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나와 내 아이도 지난 3월 1일, 그러니까 이 의붓 아들의 사망 전날입니다. 3월 1일 저녁 식사로 카레를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고유정이 카레에 약을 섞어 전 남편을 먹였다는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검찰의 그 수사 결과 발표 뒤에 소름이 끼쳤다. 수법이 똑같지 않나. 이런 얘기를 남편이 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아이는 카레를 먹은 뒤 2시간이 안 돼 잠들었다. 그 사이에 잠들기 사이에 고유정이 아이에게 음료도 줬다. 여러 가지 뭔가 섭취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편의 주장이 간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수희 변호사. 물론 아직까지는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쪽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지금 이제 기소까지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 고유정에 비해서 예. 훨씬 덩치가 좋은데 예. 어떻게 그 범행까지 갈 수 있었을까? 예. 이게 이제 졸피뎀이 이제 그 열쇠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졸피뎀에 저기 음료수나 이런 걸 했을 때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카레라이스를 예. 만들어서 그 안에 졸피뎀을 탔다. 놓을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라고 검찰은 추정을 하는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그 관심이 가는 거는 예.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 남편의 아들 그런데 이제 그 3월에 그 지금 칼에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나오고 그게 있어요. 이제 그 아빠 현 남편이 아이 예. 아빠가 제시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우리도 카레를 먹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망한 아이 몸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나온 게 없어요. 어떤 특정 약 성분이 나온 건 없어요. 예. 아이가 이제 감기 증세가 있어서 감기약을 먹였다라는 예. 게 전부인데 문제는 이제 그 현 남편의 경우에 내가 그날 뭐 잠이 왔다 뭐 이런 또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의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고. 예. 다만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하여간 그 사망하기 전날에 동일한 메뉴였다는 게 좀 사람들로 하여금 섬뜩한 상상을 하게는 어떤 만든 연관성이 거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다지 개운하지는 않아요. 예. 이런 그래서 지금 모습이요. 그 현 남편의 아들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그 고유정은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구치소에 그러면 구치소 안에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예. 그 경찰들이 방문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청주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시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고유정은 지금 본인의 범행 동기를 여전히 남편이 정당방위 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주장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본인의 얼굴이 신상이 공개됐다라고 해서 진술도 거부하고 또 한편으로 또 뭐 기억이 파편화돼서 내가 진술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런 태도는 재판부를 화나게 할 수 있죠. 이런 태도는.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예. 뭐 당신네들이 밝힐 수 있으면 밝혀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이런 게 글쎄 이런 걸 가지고 우연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기조로 계속 가는지 아마 이거는 본인이 입장이 그렇게 강경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이 이렇게 가자라고 옆에서 독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워낙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들이 자꾸만 나와서 뭐 이 소개해드릴 때마다 사실 이 신문을 볼 때마다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뭐 다른 세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네, 고유정 정은가 같은 위원. 경우에 지금 여전히 이제 재구성이고 추정이거든요. 예, 아직까지 추정입니다. 뭐 고유정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적으로 졸피뎀을 먹인 건지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 전부 이제 카레만 지금 남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초동 수사에 여러 이제 문제점이 좀 지적이 돼서 예. 지금 경찰 본청에서 자체 조사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중요한 과정을 놓치다 보니까 예. 지금 사실이 뭔지 그러니까 다 추론 추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시신도 없는 지금 이제 또 수사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시신 없는 재판이 됐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이제 졸피뎀 나고 또 카레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예. 있는데 지금 고유정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본인은 뭐 완전히 우발적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해 동기가 뭔지 실적으로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예. 지금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좀 그것이 정확히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것조차도 굉장히 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실 고유정은 신상 공개 결정이 됐거든요. 신상 공개됩니다. 이름, 얼굴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얼굴 사진은 지금 방금 화면에 보시지만 딱 저거 한 장입니다. 지금 저거 한 장입니다. 아주 어렵게 찍은 저 한 장만 나오고 있어요. 저런 모습에서도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 이 사안은 좀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문재인 케어 2년 평가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비교해 볼 신문 기사는요, 한겨레와 매일경제입니다. 문재인 케어 2년을 다룬 기사인데요.
방점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한겨레는요, 문케어 2년 병원비, 문케어 2년 병원비 2조 줄였다. 이렇게 됩니다. 잘 읽어야겠겠는요. 띄어쓰기에서. 그리고요, 매일경제는 이렇습니다. 3,600만 명이 혜택을 받다. 그런데 재정 문제는 뒷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하기 전에요. 이른바 이제 문케어. 정식 이름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게 시행된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성과 보고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생의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화면은요,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여기 사진이 있군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행사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좀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문케어 2년 동안 성과에 대한 어떤 발표, 공개도 있었습니다. 내용이요. 자, 기사를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문재인 케어 2년 3,600만 명 병원비 2조 2천억 원 절감했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급 종합병원 보장 비율 68.8%.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이른바 이제 케어가 됐다고 표현하죠. 건강보험으로 충당이 된 게 거의 70% 육박을 한 거예요. 나머지 30여 %만 이제 환자분들이 부담하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 보장률이 적어도 70%는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 자세히 보시죠. 어제 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지금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전체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앞으로 보장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매일경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건보, 재원 대책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정에 자신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방점이요. 여기 보시면 필요한 모든 치료의 건보 적용, 임기 내 보장률 70%로 높일 것이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선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만 주는 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부담, 세금이죠, 결국.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장 내년부터 척추 자기공명 영상, 이른바 MRI 촬영 검사와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 이런 거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덜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실의 경우 올 하반기에는 2에서 3인실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2020년에는 1인실도 제한적이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니까 상급병실, 1인실, 2, 3인실도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현재 20조 넘게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5년 뒤는 11조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난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봤는데요. 확실히 방점이 다릅니다. 한쪽과 한쪽. 자, 네 분 패널께서는 이 두 개의 기사 중에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적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분씩 보겠습니다. 먼저 정우과 위원께서는 국민 건강권 이렇게 쓰셨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도 건강에 살 권리입니다. 이게 하나의 건강권이라는 게 사회권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같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또 건강, 예. 보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예. 일인 것이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는 지적을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병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아프지 않게 할 경우에 예. 생산성 부분에 있어 인적 배분의 생산성 부분에 있어도 훨씬 국가적인 예.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다만 뭐 언론에서 지겠습니다만 재정의 문제라든가 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그 문제는 그 점차적으로 섬세하게 예. 문제를 풀어나갈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고령화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을 간과한다.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또 한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보험 갈등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의료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계 안에서의 서로의 이해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대형 병원으로 중심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어서 예. 지방에 있는 소형 병원들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료계 안에서의 그 갈등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완책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정 부담보다는 건강권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두 개 신문 중에 어느 쪽에 공감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매일경제 쪽입니다. 이게 혜택이 늘면 늘수록 예. 적자가 그 눈덩이처럼 보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재정을 메꾸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이렇게 혜택만 늘리는 거는 이거는 뭐 이 정권만 그 건강보험 하다가 나갈 건 아니잖아요. 예. 다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른 거보다 저는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돈이 덜 든다 그러면은 확실히 더 갑니다. 병원을 더 가고 검사도 더 하게 되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CT 찍는 거고 MRI 찍는 거예요. CT 정도로 될 걸 MRI도 가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게 이거는 명약관이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숫자상보다도 예상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정말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메울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과잉 치료와 검사가 늘 것이고 적자도 늘 것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뭐 그냥 그러면 그걸 단속하겠다. 과잉 검사나 이런 건 단속하겠다. 글쎄 그것만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노무현 정권 때 4세 미만이니까 5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입원을 하고 뭐 치료비가 완전히 무료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애가 감기가 걸려 좀 열이 있으면 다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이 몇 달 하다 말았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과잉 치료, 과잉 검사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자, 지금 두 분께서, 그러니까 최양호 교수, 그다음에 김상일 평론가 두 분께서 가만히 보니까 답이 공통적으로 2027년이 들어가 있네요. 두 분 다 공이. 내용은 다른지 같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양호 교수님은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뭐 지금 재정이 지속 가능하다는 건 재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냐는데 지금 5년 후에 이제 지금 누적 흑자가 20조인데 그게 10조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면은 이것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더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10조지만 그 다음에는 2년이면 10조가 없어진 거죠. 자, 우리 아니 없어져요? 다 그 누적 적자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다. 내는데도 부족한 거죠. 지금 3.49%씩 올리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임금 인상률이 2배나 되는 그런 이 부담을 지금 국민들에게 이제 돌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건강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 속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수희 변호사가 얘기한 과잉 진료가 안 나오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야지 65세가 넘어가면 이 의료비가
64세 미만보다 4배가 더 듭니다. 아. 근데 한 해 지금 우리 그 베이비 부모 때문에 40만 명씩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럼 160만 명이 느는 거랑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저는 지속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속 가능하려면. 그러려면은 건강 부담률을 더 늘리든지 돈을 더 내게 하든지. 예,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예산 수익의 20%까지는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 지금 13%밖에 안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걸 더 늘리든지 뭔가 지속 가능이라는 초점에서 예. 꼭 한번 지금은 돌이켜봐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일 평론가는 간단하게 2027 이렇게 네, 뭐 쓰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예. 거하고 비슷한데요. 예. 2027년에 그 지금 누적해놓은 적립금이 바닥이 난다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미리 계산해 보니까 그 시점에는 다 없어지게 된다는 없어진다라고 거예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는 뭐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는 예측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임금의 격차 해소라든가 지금 이런 건강복지, 생명복지라든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 굵직굵직한 것들을 너무 쉽게 국민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에 있을 일을 가지고 논의해 가면서 나가야지 그 사회적 합의와 이거를 더 부담할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없이 계속 반발을 하면 내년에도 3.49% 올린다니까 당장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추계가 매년 3.49% 올린다고 가정해서 나온 또 추계예요. 그러면은 그때 바닥이 안 나게 하려면 더 많이 올려야 더 많이 되는 올리거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남용되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사후 처리가 아니라 예방 의학을 많이 전파시켜 가지고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그 보건 시스템을 옮겨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장밋빛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당뇨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단 거를 막 먹고 싶고 좋지만 결국에 그게 쌓이면은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2027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권을 좀 더 넓고 깊게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 이야기.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바로 넘겨주세요. 이 기사가 아니고요. 제가 김대엽 씨 오랜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병풍 김대엽의 말로 지팡이 의지한 초라한 행색으로 필리핀서 덜미. 과거 대선 때 병풍 사건 엄청나게 떠들었겠죠. 그 당시 재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판건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다른 범죄 혐의건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3년 전에 수사받던 중 해외 도피, 거처 잃고 시내에서 숙박하다 파견 나온 한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 휠체어 없인 거동이 힘들더라. 지금 사진 찍혀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른바 머그샷이죠? 이걸 찍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주장해 논란이 엄청났었죠? 2002년 대선 흔들었지만 사실 무근이었다. 과거에 봤던 인물이 또 등장을 한 거네요. 정학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나오니까 참 찹찹하네요. 김도술, 이정현, 당시에 나오던 이름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김대엽 씨야말로, 요번 것까지 하면 정가 7범의 사기범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도 나왔지만, 분명히 죄명이 fraud, 사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리고 엄중한 그런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청자분께서 아직도 무슨 병풍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른 범죄 혐의건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창 전 대표의 아들이 병력 비리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그 흑색 선전이 얼마나 큰 그 영향을 끼치는지. 여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2002년 대선 흔들었지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나온 김에요.
정치권 소식,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넘겨주세요. 선거법이냐 공수처냐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당에 지금 정개특위 그다음에 사개특위 두 개 특위 위원장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이 하나씩 사실상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골라야 됩니다. 지금 여당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주면 야3당과의 입법공조 깨질려 특히 정의당이 지금 발끈하고 있어요. 근데 사개특위를 주면 사법개혁 외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야3당 대표 공동기자회견 어제 열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그 야3당의 회견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선일 평론가, 여당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는 정개특위를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개특위, 그러니까 선거법 부분을 좀 더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이제 야 3당과의 공조가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선거법이나 그 검찰 개혁법들이 패스트트랙에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만 지나면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변동이 심할 만한 부분이 사실은 정개특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김선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여당이 야3당과의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다루는 그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아무튼 지금 여당의 딜레마다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어서 고민이다. 오늘도 아마 이 변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파견 경찰입니다.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유럽 국가 크로아티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경찰들이 크로아티아에 파견됐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한국 관광객 보호에 나선다는데요. 순찰은 물론 관광객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경찰과 협력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로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덕분에 안심하고 여행 즐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우박 폭풍입니다. 주차된 차들 아래로 보이는 건 시멘트가 아닌 얼음입니다. 며칠 전까지 30도를 넘나들던 멕시코의 한 도시에 때 아닌 우박 폭풍이 몰아친 건데요. 2m 높이로 얼음 알갱이가 쌓이며 주택 등 건물 200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엔 8, 9월 계절적 영향으로 종종 우박이 떨어지지만 이 정도 규모는 이례적이라는데요. 지구가 경고를 보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팀 K리그입니다.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 K리그 대표팀이 오는 26일 상암에서 맞붙습니다. 소속 선수인 호날두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색 이벤트도 열리는데요. 경기에 나설 K리그 베스트 11을 축구 팬들이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우리 관광객을 보호하기에 해외에 나가서 순찰을 도는 우리 경찰, 그리고 국내에서는 부실수사라고 논란이 되는 경찰. 경찰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